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내용은요, 저희 4조의 제2호 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환급특례법에서 말을 할 때는 일반적인 수출 말고도 다른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2호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판매하는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외화를 획득하는 거라면 얘도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가 엄청 범위 넓을 거잖아요. 넓을 것인데 환급특례법에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거든요. 나와 있는 보시면 크게 5가지 호가 있어요. 1호,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의 판매입니다. 일단 끝에만 보시면 1호, 3호, 4호, 5호는 끝에 판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본문 끝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판매를 말하고 2호는 공사를 말합니다. 아까 보셨던 법률에서 말했던 판매 또는 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다 합쳐서 했던 것이죠. 1호에 나와 있는 거는 미합 중국 군대, 즉 주한미군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한미군은 한국에 있는 거긴 하지만 거기는 외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품을 판매하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2호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88조 1항 1호, 그다음에 3호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라는 거는 이제 기관이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특정 기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이 가서 공사를 해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한미군이 나왔고요. 뒤에 나와 있는 관세법 88조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뭐 공사관, 영사관, 대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1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관과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3호라는 것은 영사관을 말합니다.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있잖아요. 거기서 시행하는 공사도 외화를 획득하는 걸로 봐서 해당에 있으면은 관세를 환급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호, 4호, 5호는 좀 성격이 유사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호, 관세법 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 중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 이게 참 말이 긴데 이걸 저희가 줄여가지고 SOFA 협정이라 부릅니다. 소파 협정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소파 협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한미군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이렇게 조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주한미군에서 어떤 물품들을 수입하는 게 있을 때 원래는 수입 통관 절차 이행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시켜준 것들이 있어요. 세금은 면제가 되고요. 규제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외를 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관련 조약이 있는데, 그 협정에 의해서 수입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 승용 자동차의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던 88조라는 것이 거기거든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국산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주한미군에다가 국산 승용차를 판매하게 됐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경우에도 관세 등의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그 승용차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관에서 직접 수입했다면,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들이 직접 수입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면 관세법에 따른 거,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외교관, 우대 관행이 있어요. 외교관에 대해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면제하는 것도 있고 처벌도 면제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특정 물품들에 대한 면세를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직접 수입했다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직접 수입한 게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산 거잖아요. 샀다 하더라도 이것도 직접 수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래 이자들이 직접 수입했다면 세금을 면제받았을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라면 수입한 사람은 수입할 때 세금 냈을 거거든요. 그거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들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자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라면 이것도 납부했던 관세 등을 돌려주겠다.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거든요.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수입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판매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단서도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 장관의 면세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면세 추천서라는 것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저희 외교관 등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둘 간의 어떤 거래 관계들을 다른 기관에서 확인하게 되면 확인서 같은 걸 발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면세 추천서라는 것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수입했다면 면세가 됐을 겁니다. 그 기관에 납품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서류가 되거든요. 그게 있을 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외교관 등에 대해 판매를 하는 것이 맞다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계약 관계라는 거, 둘 간의 거래 관계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4호와 5호는 물품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성격은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4호 가볼게요.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의 판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이 자본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내 생산 물품을 여기 판매를 하는 경우인데 단서를 봤더니 그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관련된 법에 의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위에 나왔던 것처럼 원래는 이 구매했던 사람이 직접 수입했다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관세 면제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수입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수입해서 판매를 했을 때 수입한 사람은 세금 부담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라면 관세 등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 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관은 빌려준 거를 말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IMF라고 하는 거 있죠. 그 IMF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빌려준 거죠. 우리나라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할 의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차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판매했을 때 단서가 있어요. 다만 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는 거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수입을 했던 거라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게 가능했었을 텐데 근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직접 수입하는 것과 다름없게 효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물품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내 생산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범위가 한정되는 거잖아요.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출제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내기 좋은 거거든요. 2점씩 배점해서 출제 가능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호로 가보겠습니다. 3호 보시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입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이라 하는 거하고 자유무역 지역이라 하는 것은 성격이 유사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거긴 하지만 수입할 목적으로 있는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입하지 않고 한국에 있다가 나가는 것들도 가능한 곳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종류가 좀 나눠지는 것들이 있죠.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정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써 있잖아요. 관세법상 보세구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물품을 공급하는 것들도 수출로 가름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그 구역이 나오거든요. 1호 관세법 183조에 따른 보세 창고입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세구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국내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특정 장소이긴 하지만 국내로 보지 않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외국으로 간주되는 장소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국내 거래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을 보세구역에 납품을 했다 하더라도 보세구역도 국내 영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환급한다는 의무가 뭐냐면 거기 납품하는 것이 목적이 수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한다라는 전제로 해서 납품했을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외화를 획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세구역에 납품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 있죠. 반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 납품한 것도 원래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한 걸로 가름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보세구역을 외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호에 봤더니 보세창고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보세창고는 외화 획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단서를 봤더니 이런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 물품에 관련된 거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 납품했다는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수출 물품의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해외 조립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 반입된 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해서 반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할 목적으로 거기 들어간 겁니다.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 납품했다고 해서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수출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2호 보세 공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기 위해서 간 거를 말하겠죠. 단서가 있어요.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보세 공장에 납품된 물품이 거기서 생산이 돼가지고요.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다는 전제로 해서 납품된 거를 말합니다. 다음에 3호 보세 판매장이 나와 있고요. 관세법 196조이기 때문에 저희 거기 가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196조 1항은 출국장 보세 판매장, 외교관 보세 판매장 나오는 게 있고요. 2항의 경우에는 입국장 보세 판매장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실 196조라고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요거는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196조 1항 1호라고 할 수 있는 출국장 보세 판매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일단 거기 납품했던 것들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보세 판매장에 납품하는 것들도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목적이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4호 가볼게요. 종합보세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 괄호를 보시면 앞서 보셨던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이 말은 보세공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라는 것이고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 보수 또는 해외 조립 생산을 위해서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라는 것은 바로 전에 보셨던 보세창고 기능을 말을 하는 것이죠.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보셨던 보세 판매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특허보세 구역 중에서 빠진 게 있었잖아요. 보세 건설장이랑 보세 전시장은 왜 들어가 있지 않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답은 간단합니다. 얘네들은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수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보세 건설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을 가져와서 건설공사해서 건설된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건설된 시설은 국내 설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얘는 외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입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보세 건설장은.
보세 전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국내에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이걸 사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고 국내로 들어온 게 훨씬 많을 거거든요.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장과 건설장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특정 보세 구역에 납품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판매장 이 세 가지만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보세구역은 이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인 것이지 그게 처음부터 특정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정보세구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국가에 납품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수출한 주체가 아니잖아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 그 기업들이 규모가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세 공장 같은 걸 또는 종합보세구역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이런 데 있죠. 대우조선 이런 데들은 보세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로 납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납품한 것. 지금 기업끼리 거래를 한 거죠. 국내 거래를 했지만 이걸 샀던 기업이 이걸 사가지고 보세 공장이나 그러니까 보세 공장에서 가공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수출한다는 전제로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경우라면 외화 획득을 할 목적으로 물품을 보세 공장에 반입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외화를 획득한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요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수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외화 획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이고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대외무역법 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구매 확인서는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해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려면 구매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세관에 구매 확인서라는 걸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 계약서라고 하는 거 있죠. 신용장 같은 것들을 제출했을 때 세관에서 외화 획득을 전제로 해서 물건을 구매한 거구나 라고 봐가지고 관세 환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보세 공장 등에다가 납품했다 하더라도 외화 획득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가 볼게요. 4호 가겠습니다.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있습니다.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호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입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은 이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선용품, 기용품이 용어 바뀌었잖아요. 현재 관세법에서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썼던 용어가 요거였거든요. 선용품, 기용품이었어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에다가 선박용품이나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얘도 그 수출에 대한 외화 획득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2호로 가면 원양어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볼게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원양어선의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일단 원양어선이라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생선 잡는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로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고기 생선의 특성상 이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잡은 것들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양어선이라고 거기서 채집 포획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 말은 외화를 획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외화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양어선은 관련된 법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까지도 외화를 획득하는 데 사용된 걸로 봐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전제가 있어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외국에서의 그런 플랜트 수출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갈 당시에 그걸 관장하는 기관이 확인한 물품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해수부 장관이거든요. 해수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그가 위임한 기관의 장이
물품을 내보낼 때 이런 용도로 나가는 거다라고 확인을 해준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용도가 딱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원양어선에 공급한 물품입니다 라고 주장해봤자 증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관세법에 보면은 그거 있거든요. 제6장에 가면 운송이란 파트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나오는데, 일반 물품과 다르게 선박용품 등에 대해서는 하역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게 있어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물품들이 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것들을 말합니다.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은 아예 세금을 안 내죠. 수요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해당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선내 면세품, 기내 면세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면세된 물품인 것이고, 거기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수부 장관 등이 확인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도 혜택을 주잖아요. 관세 환급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세금에 관련된 거라서 통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은 세관장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확인받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물품들은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하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하역 허가, 환적 허가.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다 세금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중에 세 번째 나왔던 원양어선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화 획득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 나혜령의 것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좋죠. 출제하기 좋아가지고 요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 기출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급대상 수출 등이라고 나오는 거 하나 있었는데요. 볼게요. 관세 환급 특례 법령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수출 등의 요건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각각 기술하시오. 좀 너무한 것 같은 게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10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실 좀 너무 과했는데 아마 지금으로 문제를 만든다면 좀 분량을 줄여서 낼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가지만 쓰세요. 또는 4가지만 쓰세요.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여기 나와 있는 2가지 모두가 각각 5개가 넘어가는 것들만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출하는 거 뭔지 아시죠? 아까 보셨던 시행규칙 중에 첫 번째 나왔던 거 있죠. 1항에 나왔던 걸 말하는 것이고,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는 2항에 나왔던 5가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판매와 공사 나눠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출제하기 딱 좋은 유형이거든요. 출제가 유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로 그치면 안 되죠. 암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시행규칙 제3조 보겠습니다. 법제 4조 1호 단서, 그 다음에 동조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공급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관으로부터 별도로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물품들은 거기 반입하고 나서는 세관장이 별도로 발급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반입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입확인서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특정 구역에 반입됐을 때 원칙적으로는 3일 내로 신청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했을 때만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조 1호 단서만 있지 4조 본문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유상 수출하는 것들은 수출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니까 그걸로 가름이 되는 거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드렸던 서식 중에 하나로서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수출신고를 하고 나면 세관에서 수리가 됐을 때 이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수출신고 필증만 봐서도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서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결제 방법이라고 보이세요? XX 써 있긴 한데, 오른쪽, 상단의 오른쪽 바로 밑에 보시면 결제 방법 써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유상거래 하게 되면 TT라고 보통 적습니다. TT. TT 뭔지 아시죠? 무역 실무에 나오는 TT. 텔레그래피 트랜스퍼, 송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죠. 전신환 송금 방식,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세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 보시면 무상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 필증만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외화를 획득했다 이런 거 하는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송금증 같은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받았을 때 세관 제출하면 세관에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관세 등의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법제 5조로 가볼게요. 수출료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입니다. 이랑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입을 한다는 거는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고, 그러니까 관세 등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하는 것들은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환급특례법에서는 다르게 내용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정한 겁니다. 다시 볼게요.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 등을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상관없이 환급특례법 상에서는 수입하는 때에 그냥 관세 등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이나 그 밖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 1항에 따른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수출과 수입은 관세법에 따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환급특례법에서는 국내 거래를 할 때도 수입과 수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거는 환급 목적상 다른 절차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전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국 신용장이나 그 밖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를 하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뒤에 가면 일괄 납부와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에 가면 아까 보셨던 기재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1호에서는 구매 확인서를 말하고 있고 2호에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보면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라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1차 공부 때도 나왔던 적이 있던 내용인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발급하는 서류거든요. 내국 신용장은 수출을 전제로 하는 거긴 해요. 수출을 전제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장이잖아요. 내국 신용장은 대금 지급 확약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구매 확인서는 외화 획득에 대한 구매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구매자가 발급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매했던 물품의 목적이 외화를 획득할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걸 공급했던 자 있죠. 자신이 판매했던 사람에게 이걸 발급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1차에 가서 보시면 내구소비세법 가서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영세율 적용해 주는 게 있었죠. 왜 그런 거냐면 얘네들은 수출에 제공될 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수출할 목적으로 구매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그런 수출입이 아니라 국내 거래를 하는 것들도 수입하는 거, 수출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물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을 수입으로, 이걸 파는 것을 수출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제6조로 가볼게요. 자, 6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고요. 볼게요. 6조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등이랑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좀 내용이 길어 보이는데요. 일단 가볍게 체크할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표현 중에 신청이란 말 보이시죠? 네, 신청.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쓴 건데 그 밑에 봤더니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기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저희는 일괄 납부 기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잡았을 때 6개월까지, 6개월 내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구나. 일괄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기간을 단위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건별로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세금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수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건별로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를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기간을 단위로 해서 일정 기간별로 산정된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관세법에 보시면 이와 유사한 제도가 하나가 있거든요. 월별 납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세법상 월별 납부와 환특법상 일괄 납부를 비교하는 것들도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최대로 잡아본다면 한 달 반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반 정도까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환급특례법상에서는 6개월의 범위라고 해서 훨씬 더 기간이 깁니다. 볼게요. 이거는 신청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이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 등의 일괄 납부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 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밑에 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쭉 내용을 봤을 때 일괄 납부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없나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어요? 그쵸? 월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월별 납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급특례법상에서는 일괄 납부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단서는 있죠. 단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관세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할 때는 담보 제공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있을 텐데 당연한 거지만 채권의 범위까지 들어가겠죠. 세관에서 지금 징수하려고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담보로 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일괄 납부하려는 세액이 되겠죠. 내가 한 달치를 내려고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내겠다. 그럼 한 달치에 대한 세금에 대한 거를 담보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면 호가 나오는데 1호, 2호, 3호, 4호, 5호를 보시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거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248조 2항에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 가면 신고의 처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들이 나열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그거랑 요거랑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거든요. 관세법에서는 기본 원칙이 이렇습니다. 사후 납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후 납부라는 거는 저희가 납세 신고했을 때는 납세 신고 수리부터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수입 통관 먼저 되고 나서 세금 내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수입 통관 완료된 물품들을 들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세금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48조 2항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랑 이건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1호, 2호, 3호는 다 그거랑 관련돼 있네요. 처벌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습니다. 1호에 보니까요, 징역형이 보이실 거예요. 징역형.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행정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에 관련해서 적용되는 벌이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형벌이고요. 이 형벌은 형사처벌의 줄임말입니다. 형벌, 형사처벌.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관세법이든 여기 환특법에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는 징역형이고요. 또 하나는 벌금형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기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병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경우 형벌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만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형벌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질서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정기관에서 처분할 수가 있어요. 요걸 저희는 과태료라고 부르죠.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요거는 행정기관에서 못하고요. 반드시 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은 행정기관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검사에게 고발을 하면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 제기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그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원에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형이 지금 확정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가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징역형은 안 되고요. 벌금형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종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행을 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벌금형이랑 통고처분은 효력이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벌금형이든 통고처분이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세트로 보거든요. 이거 기억나실 건데요. 관세법에 보시면 운영인의 결격사유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중에서 그 범죄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처벌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징역형인데, 징역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집행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다는 거는 집행유예라고 말을 쓰죠. 집행유예. 집행하게 됐을 때 이게 2년 동안에 대해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격사유가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2년이라 하는 것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고 나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이게 없어지는 것인데 2년까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벌금형, 통고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은 선고가 될 것이고 통고처분은 이행을 한 날짜 가지고 얘기했을 때 2년까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1호 보겠습니다. 23조라는 거는 환급특례법상 벌칙 규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급특례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렇죠, 집행을 다 했거나 또는 면제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랑 관련된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실형 선고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거죠. 이행한 거고, 아니면 면제를 받았던 거 경우에 2년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2호 보겠습니다. 23조 또는 관세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죠. 이게 두 번째로 언급했던 요거 되겠어요. 집행유예.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유예되는 기간이 선고받은 기간보다 더 깁니다.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2년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유예 기간까지를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 것이죠. 요게 더 길어요. 2년보다 더 길어요. 주의할 필요가 있죠. 요것도 2년이라 쓰시면 안 됩니다. 유예 기간까지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 문제가 있다 보는 거고요. 다음 3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형 통고처분형을 말하고, 벌금형이랑 통고처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요. 일단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봤더니 황급특례법은 그냥 23조로 나와 있는데 관세법은 모두 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69조부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빠진 게 뭔지 봤더니 268조 2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이고 276조가 또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허위신고죄 등입니다. 거기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대충 관세법에 따른 이렇게 말을 쓰시면 당연히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행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죠. 자, 그럼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1호, 2호, 3호는 관세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벌받은 사람들, 형사처벌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자들은 특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에 4호에 가봤더니요, 관세법 241조 또는 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관이 봤을 때는 세금 징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41조랑 244조가 나와 있는데 241조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신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244조는 입항 전 신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항 후 신고를 하든 입항 전 신고를 하든 그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들은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5호로 가보겠습니다. 수입 실적, 수입 물품의 관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걸 다 포괄한 말이거든요. 관세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경우일 때를 다 말해준 겁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요거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관이 담보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네, 요거를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내용이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관세법 248조 2항.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하니까 암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항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볼게요. 시행령 제2조 보겠습니다. 일괄납부 기간 1항 제6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일괄납부 기간은 참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참 표현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제6조 1항 전단을 말하는 거예요. 6조 1항 전단. 아까 왼쪽에 보셨던 일괄납부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죠. 할 수 있다. 요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말했던 일괄납부 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한다.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했었는데 그 기간은 일단은 1개월, 2개월, 3개월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법제 7조에 따른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건 또 옆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6개월 내에서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죠. 야, 너가 정해. 라고 위임했고요. 6개월의 범위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가서 봤더니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한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던 거고요. 그걸 옆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 여기 보니까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1호.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그걸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기는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기. 다만 요거는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내용은 알겠거든요. 원래는 3개월까지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그쵸, 이게 생산 기간이잖아요. 수출하는 물품, 그다음에 그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 기간이 만드는 데 있어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 3개월로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반기로 해라, 6개월로 하라고 말을 쓴 건데 주의할 게 뭐냐면 기산일자가 중요합니다. 기산일자. 여기 보면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잖아요. 그 말은 6개월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겠죠. 6개월 되려면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예를 들면 1일이면, 그쵸, 해당 월에 1일이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업체가 1월 1일 날 수입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반기니까, 반기 맞네요. 6개월이 맞네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쵸, 속하는 반기. 맞나요? 속하는 반기.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6개월 채 안 되겠다, 그죠?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 기간 말하고 있고, 2호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 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 등의 일괄 납부를 신청한 날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썼어야 이게 총 4개월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일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월입니다. 얘는 4개월을 말을 하는 것이죠. 다만 당해 중소기업자가 영제 2조 1항 본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본문이 뭐였냐면은 원칙을 말했던 것이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을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의 일괄 납부 기간은 원칙은 1월, 2월, 3월이요. 그렇죠? 원칙을 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월, 2월, 3월 중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인데 예외로 봤더니 4월 나오는 게 있었고요. 반기가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총 5가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원칙은 1월, 2월, 3월이거든요. 1개월, 2개월, 3개월인데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업체라든지 특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하나는 4월, 하나는 반기였던 거죠. 다만 이거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기산일자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일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4월이거든요. 그다음에 반기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입니다. 기산일자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왼쪽에 나와 있는 것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2조 2항 가볼게요. 이 전단에 따라서 일괄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 납부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선택하여야 한다. 뭐 1개월로 할 건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정해가지고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항 일괄 납부 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기산일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항 선택한 납부 기간은 일괄 납부를 신청하는 속하는 달의 1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 최소한 1년까지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거까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출문제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납부 등 볼게요. 어떤 게 나왔던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등의 일괄납부 기간과 직권정산 사유 4가지를 쓰세요. 일단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안 봤거든요. 그 전에 걸 보면 일괄납부 기간이죠. 단서 조항 포함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아까 보셨던 시행령 제2조 1항을 말했던 것이죠. 본문 플러스 단서였습니다. 그 말은 원칙과 예외를 다 쓰라는 거죠. 1개월, 2개월, 3개월, 그 다음에 4월, 반기 이걸 다 쓰라고 한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일괄납부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네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뭐 사후정산의 의 아직 안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 뒤에 보시면 일괄납부 기간 써 있네요. 요게 아까 보셨던 시행령 제2조를 말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요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예, 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 4가지와 담보 제공 절차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출제했던 문제고요. 요게 바로 밑에 보면 시행령 제3조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째로 냈던 거였습니다. 요게 작년 기출문제였어요. 예,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